반갑습니다. 많이 있네요. 뭐 저는 2005년도부터 제주도에서만 공인노무사 했고, 아까 소개했듯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있었고, 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만큼 제가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매년 16년째 사회복지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이든 원장님이 됐든 사무국장님이 됐든 단 한 해도 사회복지 시설에서 상담이나 관련 문의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운영 규정이라든지 취업 규칙, 현장의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많이 그나마 육지에는 워낙 사회복지 시설 이런데 타겟으로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분도 계신데, 그냥 제주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 그나마 조금은 더 현장을 아는 그냥 노무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 도하고 도의 지침과 노동법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예산 나오는 게 있었던 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연장자간 휴일근로 수당을 전부 주나 단순한 문제부터 24시간 맞교대로 생활시설들 같은 게 돌아갔을 때 잠을 자거나 이런 거를 휴게 시간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또 주 52시간이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게 5인 이상 시행이다 보니까 진짜 작은 직원 6명, 7명, 8명인데도 완전 고민인 거죠. 예. 1명, 2명 더 채용하는 예산은 당장에 시행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기존 시스템에서 어떻게 체계를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들어서 꾸역꾸역 만들어낸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권유를 이러한 안으로 제안을 한다라 정도만 대표님이 최종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다라고는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하고 법인 대표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인은 살아있으면 그냥 언제라도 모든 법 위반 사항에서 법인이 우선 책임지고 법인 대표도 책임진다고 했죠. 형사처벌. 민사의 문제는 그냥 법인이 지는 거예요. 법인 하나만. 돈 줘야 될 거 뭐 이런 거는. 그런데 형사처벌은 법인의 대표도 같이 지기 때문에, 자, 노동자가 오늘 노동부에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3년치가 털거든요.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올해 보는 건 5년치가 위반 사항을 보는데, 그런데 법인의 대표가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점의 대표들을 다 처벌합니다. 이거를 노동자분들도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가끔가다 보면 뭐 민간 회사도 대표한테 열받아가지고 지금 대표한테 걸었어. 근데 전 대표하고는 친했어. 대표가 바뀌어서 노동부가 더 당황한 거죠. 야, 이 사람 말고 전 대표 처벌된다. 아, 전 대표님 나 친하고 잘해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취하할 거냐? 취하해야죠. 그런 경우들이 웃지만 많습니다. 그걸 잘 모르셔서. 그래서 만약에 전 대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다, 여기 사무장 이러면 잘 아셨다가, 농협이나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사건들이. 농수축협이. 왜냐하면 조합장이 바뀔 때 선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다 알잖아요. 우리 성인들이니까. 조합장 선거할 때도 서로 편 나눠지니까. 새로 조합장이 되면 저쪽 선거 도운 사람들을 막 탄압하면 이제 노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뭐 법 위반 사항 고소했는데 전 조합장이 처벌받게 생긴 거다. 막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뭐 요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시 근로자 수를 진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런 게 많아요. 모 법인이 있잖아요. 모 법인이 있고 산하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그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뭐 한국 기독 장로회
무슨 해, 노회 딱 이러면 거기 직원은 2명이에요. 근데 요양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요양원 직원이 40몇 명, 어린이집 직원이 10몇 명, 또 어디 직원이 30몇 명. 그런데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몇 명 사업장일 것 같습니까? 2명? 예, 다 합쳐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진짜 모르세요. 다 그냥 따로 하고 있어요. 요양원 30몇 명. 어차피 한 30명, 수십 명 되면 크게 50인 이상 사업장 별도로 적용되는 거 이런 건 크지 않고 50인이 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해졌어요. 어차피 2018년도 3월부터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새로 되고 그 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워낙 노동법이 많이 안 바뀌었어요. 후퇴됐다가 2017년 5월 9일 날 이후부터 확 바뀌기 시작해서 2018년 3월 20일 개정한 이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주요 법이 큰 틀 내에서는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뭐 일부 계약된 것도 있긴 하지만 큰 틀 내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는 깝깝하게 바뀐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주 52시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법이 바뀐 것 중에 언론에도 중대하게 막 떠든 내용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처벌하는 법이 김용균 법이라고 하는 법이 50인 이상 사업장 바로 시행이잖아요. 50인이 넘느냐 안 넘느냐. 사회복지시설들에요 단독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 50명이 넘는데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그렇죠. 제주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요양원, 아동센터, 뭐 한 3-4개 운영하는 데 있죠. 요거 다 합치면 100명 가까이 돼버리는, 그리고 최소한 50명이 넘어버리는, 다행히도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운영 주체들도 이걸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법인 이사회나 이런 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모르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노동자분들도 모르고 신경을 안 써요. 노동부도 근로감독을 해서 나갈 때 요양원 개별, 아동센터 개별, 이렇게 가서 직원 몇 명이냐 해서 우리 직원 뭐 근로계약서 보자, 이렇게 하지 법인을 딱 가서 몇 명의 사업장이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건화되면, 노동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확실히 드러나요. 하나의 사업장인 게. 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사업주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판정을 못 내려요. 요양원의 원장을 사업주로 했다라고 하면 피신청인 적격이 피신청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왜 사업주가 아닌 사람을 신청했냐 해서 각하됩니다. 사건이 각하. 그리고 워낙 노동위원회에서 아니까 이거 근로자한테, 노동자한테 얘기해봐야 잘 모르니까 사업주한테 이거 보내라. 이렇게 보내면 근로자한테 안 내줘. 이거 사업주 바꿔서 제출해라 새로. 노동부에서는 왜 중요할까요? 사업주를 확정하는 게 형사처벌을 시켜야 되는데 엄한 사람 형사처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사회복지 노동부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나를 처벌시키느냐? 그 저기 원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 권한도요, 모 법인에서 감사를 하고 큰 돈의 예산은 받고
보면 대부분 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권한 위임만 해줬어요. 큰 틀 내에서. 실제 원장도 월급 원장이 꽤 있습니다. 권한이 노동법상 보면 관리감독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막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만은 그냥 일상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이다. 법인의 모 대표가 진짜 사업주로 해서 진행되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은 누가 신고해야 뭐를 하지 일상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 이런 거 이루어질 때는 그냥 별개로 가서 다 이루어지고 실제 실무적 운영도 뭐 법인에 잘 몰라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원장 사무장 알아서 운영을 하고 노동자들도 저쪽 사람들하고 만날 일도 거의 없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한번 문제가 제주도에 됐었어요. 뭐 그 불교 시설에서 하는데 하나의 사업장이 뭐라가 합치면 300인이 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몰랐다가 주 52시간 터졌을 때 주 52시간 처벌 받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사무장이 누가 한 명 열받게 한 모양이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둘이 싸워가지고 그만두면서 가서 주 52시간부터 여러 가지 걸었는데 당당하게 가서 우리 4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벌써냐 50인 이상은 내년부터 아니냐 했다가 이거 하나 저쪽에 직원이 몇 명 있고 여기에 몇 명 있다고 하는데 아니냐 해서 원장한테 위임장 받아오지 말고 주지스님한테 위임장 받아와라. 주지스님이 사업주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이 있고 여기서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다음 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요거 처음 시행될 때요. 2018년 7월 1일 날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7월 1일 날 처음 시행될 때 3월 20날 법이 바뀌었어요. 3월 20날. 그래서 준비도 안 됐다 뭐 했다 해가지고 하니까 시행은 7월 1일 날 하고 처벌은 6개월 유예시켜줬습니다. 처벌을 유예한다라는 것은 그냥 시행을 6개월 후에 하는 거예요. 52시간 시행해. 52시간 안 지키면 신고하면 처벌해야 뭔가 사업주가 할 건데 6개월 처벌을 유예해 줬으니까 안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예해 줬어요. 1년 동안이나 처벌을. 그래서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7월 1일 날 시행이니까 이 5인 이상 사업장들이 막 뭐야 우리는 회사 작은 데도 많은데 원래까지는 유예를 해주겠지 했어요. 요구하면. 근데 엊그저께 결론 냈잖아요. 그냥 유예 없이 시행이다. 7월 1일부터 그냥 시행이면 결론을 냈습니다. 요거 왜냐하면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30인 미만 사업장. 자, 제주도는 우리 촬영해 보니까 불법적인 내용은 얘기를 못 하겠네. 눈을 딱 감고 모법인 하나로 보지 않고 내 사업장 기준에 개별로 보면 30인이 넘는 데는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29명 사이에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60시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회복지시설 내리는데 상담을 오실 때 요것까지는 아는데 이
특례 조항은 모르거나 고민을 안 하시는. 예. 어떻게 고민하시다 보니까 제일 많이 근로시간이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막 고민해서 짰는데, 고민해서 짰어요. 그러면 52시간에 맞춰보려고 제일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아요? 54시간이 많이 나와요. 2시간. 2시간은 그냥 넘어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즉 고민하다 보면 54시간 쪽으로 나온다라는 건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30인 미만 사업자. 사회복지시설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현장 많이 다니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따집니다. 정확히. 지금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들이라면 그런 거 꼼꼼하게 뭐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막 FM대로 따져가면서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그냥 좀 더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안 되니까 지금 더 고민들을 좀 하시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거 다 몰랐던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당장 고민이 안 되면 우리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2013년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는 노사 합의로 54시간이든 6시간이든 임금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당장 직원도 못 뽑고 하면 이게 정답이죠. 하실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이다. 라고 그러면 임금 감소 어떻게 할 거냐? 60 몇 시간씩 하다가 52시간이지만 딱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금을 보전해라는 거는 법이 아닙니다. 노력하라는 거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노력하라는 건 안 해도 너무 잘하시네. 예. 그런데 이게 할 수 있으면 노력을 당연히 해줘야죠. 다 아시겠지만 특례업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사회복지시설들은 다 특례업종이었어요. 노사 간에 합의하면 일주일에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70시간이든 80시간이든. 그런데 2018년 3월에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특례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고민 없이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는 특례업종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이니까 노사 합의로 52시간 이상, 60시간, 70시간 시킬 수는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그해 9월 1일부터 뭐가 적용이 됐냐면요. 특례업종이더라도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더라도 연속 휴식시간 최소 11시간을 보장하게 했어요. 이거 장시간 근로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냐고 하면 예전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아침 5시 반에 나가서 저녁 11시 반까지 운행을 해서 다음날 또 아침 5시 반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딱 시행이 되면서 아침 5시 반에 오늘 나갔어요. 저녁 11시에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날 최소한 아침 10시 이후에 일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연속 버스 운전을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주도도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버스 기사들이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하루 일하고 하루 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26일 이후부터 버스 시스템이 바뀐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현장에 들어가시면 버스 쪽에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뭐 공영버스나 관광지 순환버스나 도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교대제로 주 40시간 맞추는 형태로 가지만 준공영제하면서 일반 버스 회사들 있잖아요. 극동역에 또 뭐 제주역에 동서교통 막 이런데
아시는 분이 기사분이 계신데 이틀 연속 일하더라라고 하면 그 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예. 법상 이틀 연속 상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연차휴가 늘어난 건 아시죠? 연차휴가 늘어난 거 아시죠?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미만도 한 달에 하루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신입으로 들어와서 딱 1년 1월 1일 날 들어와서 1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다? 26개다. 26개다. 라는 거예요. 올해 4월 달에 서울지방법원에서 1년 계약직은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올해 4월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법원 판결도 1년 계약직의 경우예요. 정규직으로 들어왔으면 12월 30일 근무하다 사표 써서 가면 26개가 맞아요. 그 판례 입장도 노동부 입장도. 그런데 저도 이 판례를 지지해요. 사업주분들이 막 왜 저한테 항의하는지 몰랐었는데 내가 법 만든 것도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원래 연차가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그걸 휴식권을 보장해서 휴가 주는 거죠. 근데 1년만 계약했는데 이 지방법원 판결의 취지가 그게 1년 계약직이면 12월 31일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 안 할 건데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라는 취지의 판결인데 노동부가 이틀 만에 입장 발표했어요. 노동부 입장은 바뀐 거 없다. 그냥 26개다. 좋았다가 말았나요? 그냥 26개다예요. 노동부 입장은.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노동부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안 바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요거 대법원 판례 나오려고 하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판례도 있더라. 지방법원에서 있더라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연차휴가는 뭐 그렇게 됐다. 유급휴일은 전부 아시죠? 30인 그래서 요게 300인 이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요거는 원래 1일부터 30인 이상. 그래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냐에 따라서 올해 시행을 해야 됐을 수도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인 소속들이 왜 15명, 10몇 명, 20몇 명 이러는데 뭐 법인 산하에 많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웬만해서 사회복지 시설들은 다 5인 이상이더라고요. 가끔 모 법인 산하에 다른 데는 30몇 명, 20몇 명인데 여기만 2명, 3명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동자분들이 문제 제기하면 하나의 사업장일 확률이 높다. 라는 거고 또 하나의 더 큰 현장에서 부딪히는 건 그거더라고요. 같은 법인에 저기는 다 저 유급휴가 주는데 여긴 몇 명 안 된다고 연차휴가도 안 주고 이럴 수 없는 현실은 또 현실대로 있고 그걸 어떻게 고민할 거냐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다 정리됐죠. 이제 그 대체휴일도 늘어났어요. 5월 5일하고 어린이날하고 추석 설만 그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날 쉬는 대체휴일, 법상 대체휴일이 원래 8.15 광복절부터 광복절이 토요일인가요? 일요일. 8월 16일 날 휴일. 예? 몰랐습니까? 5인 이상 사업장 바로 시행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원래 노동자들이 난리 났잖아요. 원래 달력 보고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많아서. 예.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도 토요일이었다가 8월 15일부터는 그렇게 바뀌고 내년부터는 전부 미쳐버리겠죠. 이게 사회복지 시설들도 일반 사업장도 직원 7, 8명 하는 데는 난리예요. 10명. 제주도에서요? 이거 뭐 시설하고는 관계없지만 관심 가지셔야죠. 관광 쪽에 식당, 숙박업소 5인에서 10인 사이 이런 기업들 연차휴가 늘어난 26개 관공서율의 대체율까지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민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몇 년 동안은 뭉개고 간다. 뭉개고 가다가 노동부에 문제 제기하고 이런 사람만 정리하고 갈 가능성이 이제까지 사회적 관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거고. 그러면 시설들에 대해 연차휴가 늘어난 것도 고민해서 제후 맞춰가고 있고 주 50시간도 꾸역꾸역 어떻게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관공서휴일도 어떻게 아직까지 벗어났고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지금 고민해서 저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체휴일까지 추가가 됐죠. 예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야, 이거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요새 언론에 계속 떠들었던 거라서 어제부로 정리가 됐어요. 그 쟁점이 됐던 건 5인 미만도 대체휴일만이라도 5인 미만 시행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지. 근데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여당에서 야, 근로기준법에도 대체휴일 5인 미만 아닌데 요것만 대체휴일만 시행하면 또 부딪히고 뭐 하니 그냥 5인 이상 사업장만. 그런데 시설들은 5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없어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휴일 적용되는 게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용직 시간제 파트타임은 다르고 월급제에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요. 월급제들은. 그래서 원래 5월 1일이 노동절이었고요. 5월 5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교대제 사업장은요. 주휴일이 특정돼 있지 않아요. 5일이 일하면 노는 이틀 중에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무급휴일이에요. 6일이면 그 쉬는 날이 주휴일이죠. 이번 주는 수요일이 될 수 있고 다음 주는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기업들이 엄청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좀 작은 기업들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샤넬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샤넬 노조에서 투쟁했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예요. 샤넬이 5월 1일 날을 주휴일로 그 스케줄표 짜면서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5월 5일을 주휴일로 맞춰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렇게 스케줄표 짜는 게 법 위반이냐?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스케줄표 짜는 건데. 체육규칙에 주휴일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대 근무를 어떻게 주휴일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병원의 간호사들, 교대 근무자들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주휴일을 매주 바뀌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주일로 보장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케줄표를 그렇게 만드는 수는 있어요. 그 스케줄표 짜는 사람이 좀 머리 아프긴 해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법적인 문제 아니고 경영학적으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샤넬에선 노조가 있으니까 해서 반발해서 치웠어요. 제주도에서 아주 큰 기업, 진짜 큰 기업이에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답답해 죽는 거야. 이거 법적 문제는 없으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 요새 하도 그런 자문이 많이 들어온다. 어디서 이런 또 머리 써서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도 되냐? 야, 한두 번은 괜찮은데 당신이 인사팀장 네가 생각해도 열받지 않겠냐? 열받는다. 열받겠다.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팀장이 있고 밑에 매니저들이 쫙 많아요. 예. 매니저들은 뭔 죄냐 중간에서. 예. 얼마나 돈 벌어보려고 이익 보려고. 예. 이러한 문제들이 아까 그 질문에 연동되는 거예요. 시설들에서도 어려우시면 아이고 업로드 되면 억지로 짜면 꾸역꾸역 몇 개는 시설에서 입장에서 이익 볼 수 있어서 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아까 같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시는 분이었으면 원래 대체일이었으면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서 에이 똑같은 거잖아요. 원래 노동자들 일반 사무직들 달력 보면서 8월 15일도 일요일이네 5월 1일도 토요일이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에이 왜 대체일이 월요일 에이 나 원래 주일인데. 예. 그렇게 되는 개념인 거다. 그거는 이게 자료가 2019년 연말에 나온 자료예요. 이게 민주노총 청년맹 법률원인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내가 그쪽에서 정리해서 받은 2019년 12월 19일 날 2020년 1월 1일 작년 시행되는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바뀐 법에 대한 자료예요. 요 자료가 그래도 가장 이 시기에 2018, 19, 20년도까지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내용 중에는 가장 짧게, 쉽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52시간 제한, 아까 특례업종 축소되는 부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부분, 해고, 예고, 그 예외 조항,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 해고, 예고, 예외가 예전에 수습기간, 정규직은 6개월 안 된 사람 이랬는데 그냥 근속기간 3개월 안 된 걸로 일괄 정리.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거 파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세요. 담당자분들니까 이런 거 자료가 있으면 궁금할 때 찾아보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이런 거 미안하잖아요. 물어볼 게 10가지면 그거 다 전화로 물어보긴 그 상식과 예의와 도덕에 어긋나는 문제라서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보기 쉽게 잘 정리가 요약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늘어난 거 아시죠? 열흘로. 이게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거. 요거 시행될 때도요. 우리 와이프가 9월 28일 아기 낳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10월 1일 이후에 낳았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 질문 많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와이프한테 제발 얘기할 때 너 며칠만 이 땅 나오라 빌던가. 이미 시행이 됐어서 뭔데 작년 9월에 진짜 많이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애가 9월 27일 날 나왔는데 애 나온 건 얘기 안 하면 모르죠. 10월 2일 날 나왔다고 애 태어났다고. 이런 사례들이 없을 것 같지만 없을 것 같지 않죠. 많겠죠. 걸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머리들이 좋아. 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고요.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이 있고 가족 6개월 쓸 수 있는 거 별도로 가족 돌봄 휴가가 열흘 또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또 쓸 수 있고 이러한 제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거는 노동자분들이 잘 찾아서 잘 신청하십니다. 제발 좀 원장님 사무국장님이 잘 몰랐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시죠? 요게 여성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노동법을 위반하면 상당히 셉니다. 처벌들이. 여성과 아기와 관련된 거 위반한 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성희롱도 완전히 강화가 된 거예요. 처벌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뭐 성희롱과 관련해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2019년 10월부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였어요. 성희롱 예방 의무 교육을 안 시킨 거.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자가 있으니까 진정이 들어가서 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교육을 안 시켰으면 야 이거 업체도 조그맣고 이러니까 300만 원 이하니까 보통은 한 150만 원 떼야 될 것 같은데 업체가 작으니까 100만 원만 해서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해줘서 80만 원만 내고 이러면 큰 부담이 없었어요. 이제는요 노동자들한테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일반 업체들도 성희롱 예방 의무 잘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시설들은 잘 하는데 뭐냐면 과태료가 성희롱 예방 의무 교육 안 한 것만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이하자가 없어요. 이하자가 없다는 건 뭐냐? 감독관 재량이 없다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서 조사했어. 위반 맞아.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그냥. 규모 이런 거 없어요. 4인 이하 5인 미만 사업장도 500만 원이에요. 하나 있는 건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된다라는 건 그건 좀 나라에 낼 돈 과태료 벌금 내면 다 감액시켜줘야 20%. 예. 자동차 세금도 제때 내면 깎아주잖아요. 진짜 제때 안 내는 모양이야. 깎아주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제때 뭔가 잘 내면 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강화가 노동자 입장에서 많이 강화되고 사업주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만 보면 가족 돌봄도 막 걔뭐 갈 거면 한 번에 갔다가 한 번에 왔으면 좋겠는데 분할 사용이 또 막 가능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완전 편하고 이게 더 다툼이 되는 건 뭐냐면요. 요거 정도는 열흘이니까 문제가 아닌데요. 요게 그 많이 다투. 분할 사용 가능하니까요.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증거 있나? 그래서 육아휴직 이쪽도 다툼 많이 되는 게 뭐냐면요. 육아휴직을 내놓고 대학원 다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걸린 것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럼 너 육아한다고 회사에서 증명해내. 근데 회사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 부정 저지르는 건 센터가 고용센터가 돈 주는 데가 또 판단하고 하는 거지. 가족 돌봄은 돈은 안 받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현장에 들어가면요 어떤 많이 사용하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 사무국장하고 네 직원이 갈등이 생기는데 얘가 열받아서 여기 다니기는 뭐 하니까 그냥 시어머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냥. 지금 병원 갔다 없어 진단서 하나 땡 와. 나이 80 다 된 할망들 병원 가면 진단서 그냥 나옵니다 웬만한 거. 예. 그렇지 않았어요? 뭐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가족 하나 아프게 만들면 돼요. 그냥 회사 열받게 한 3개월 그냥 쫙 쓰다 보던가 아니면 한 달 쓰고 한 달은 다녀볼까? 다녔는데 또 아니야. 또 돼. 미참을 줘 시설에. 여기다가 또 누가 하나 추그려가지고 혼명 더 꼬셔. 이게 무능하게 있었어요 실제.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회사에서. 미치고 화짝 드는. 그런데 이런 거 안 하면 보장 안 하면 지금 서로 갈등이 있어서 하는데 보장 안 해주면 노동부 신고하겠죠. 그럼 처벌이 세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요 완전 세요. 이제 출산휴가 보장 안 하는 데는 감이 없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출산휴가 가는 여성한테 뭐라고 했는데 눈치 주고 이제는 감히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없는데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성보호처에도 강화됐고 출퇴근제해. 예전에는 공무원들만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공무상 제외했는데 이젠 2018년 1월 1일부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하다가 노동자가 다쳐도 업무상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애를 어린이집 데려다 주다가 아침에 사고 난 거는 업무상 제외예요. 정상적인 경로로 하던가. 퇴근하면서 항상 장 보던 이마트, 내가 신제주라서 집이 신제주 거기
부영 아파트라서 이마트 들려서 잠보고 가다가 사고 난 건 퇴근하다가 산재. 내가 퇴근해서 부영 아파트 사는데 신제주 농협 하나로마트 일도동 굳이 와서 사고 났다. 아니겠죠.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 그건 예전 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주시에서 출장을 동홍동으로 보내놨는데 저쪽 서부 일주도로 활림에서 사고 났다. 산재 아닌 거죠. 집 볼일 보내 가다가 516에서 나 남조로에서 우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출장 보내는데 일주도로 서부 일주도로 가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 공단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어디 혼자 볼일 보내 가다. 여튼 이런 개념이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다 사업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엄청 강화가 됐어요. 사회복지시설들에도 뭐 하청 주는 거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죠. 있어요? 혹시나 가끔 그런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시설의 하자 보수나 이런 거 아니면 건물을 뭐 새로 짓는다. 라고 하면서 시설 자체에서 발주가 되는 경우에 아예 회사만 작은 회사들의 작은 공사예요. 작은 공사. 큰 공사는 뭐 도예산이나 도에서 발주해가지고 큰 건설에다가 또 하청 주고 이러겠지만 작은 공사들 시설에서 바로 해가지고 업체 불러가지고 뭐 1, 2천만 원짜리 공사 이런 거 할 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정도 공사하면 그 일하다가 사고 났다 다쳤다라고 하면 처벌을 해당 업체만 좀 세게 받고 이랬는데 이제 원청 시설도 그러니까 얘네 공사 맡겼으면 야 이 회사가 와서 좀 노동자들 안전하게 공사를 여건 만들어 하는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감독하고. 산업안전 문제 건설 쪽에는 원천 그렇게. 그러니까요 사고 안 나게 앞으로 그런 공사 맡기려면요 그 점심때 통닭이라도 한 마리 간식 사다 주고 천천히 없어. 그 빨리빨리 흐려 다 울리지 마라. 그럼 사고 납니다. 그랬다가 사고 나면 이제 원청도 책임지는. 그래요. 이제 호락호락 쉽지 않게 막혔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뭐 요거는 뭐 여성만 뭐 쓰다가요 모든 성에서 왜 여성만이냐 해서 모든 성 뭐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해서 60페이지 정도인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건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법 개정된 것 중에 요게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 걸립니다. 진단명은 뭐다? 우울증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우울증 걸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100% 산재로 인정해 줍니다. 이제 아시겠죠? 의외로 왜 이게를 굳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왜 의외로 사회복지시설하는데 강조하냐면요. 진짜로 많습니다. 어디에 사회복지시설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거짓말 아니. 경험, 사례. 나의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만이 이 법 시행된 이후에 작년에 5건 뛰었습니다. 원래 2건. 선생님들 현장엔 그래서 나 뭐 강의도 했어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괴롭힘과 관련해서 특화돼서 그것도 중강의도 했고 이런 강의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괴롭힘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노무사가 됐어요. 경험 이게 현장은 별거 없더라고요. 경험 많이 하면 사례가 쌓이면 그런데 진짜 나쁜 새끼 진짜 괴롭히는 애들 빼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현장, 큰 기업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중에 열의 80%, 90%, 80% 넘어 90%, 열의 9은 뭔지 아세요? 딱 이런 유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잘 대응하세요. 공정하게 딱 처리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그래도 좀 젊으신 것 같고 앞에 앉으셔서 죽게 말 안 들어요. 일을 잘 안 해. 요렇게 팀이에요. 이 팀장님. 요렇게 팀이야. 얘 때문에 미치겠어. 얘 때문에 막 뭐라 그래 팀장님한테. 얘를 뭐 어떻게 좀 해라. 몇 번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 일도 대충 해. 완전 짜증나죠. 나이는 제일 어려요. 들어온 지 또 얼마 안 됐고. 여기는 팀장님이고 여기는 다 그래도 한 뭐 5년 차, 6년 차, 7년 차. 일도 잘하고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 그러면 팀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를. 상담해요. 예? 상담. 상담. 예, 그렇죠. 처음에는 좋게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 잘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말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들어. 더 해.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리 안 나가요. 예. 존댓말을 하는 선생님 뭐 해주세요는 하는데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도 더 개겨. 이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 내 스스로 모르게 쌍욕이 나가든가 아니면 업무하고 관련 없는 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 생각은 하고 다니냐? 인생을 뭐 그딴 식으로 사냐? 니네 엄마 니나국 미역국은 먹었냐? 안 할 것 같죠. 그리고 이 5분이 얘하고 밥을 같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안 먹고 저녁에 술 한잔 하자도 얘는 똘라놓고 가요. 뭡니까? 왕따죠.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에 명백한 거 뭐 왕따. 이거 있으면 뭐 조사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직장 내 괴롭힘. 그 다음 또 뭐? 꼭 이런 애들은 업무 일지를 쓰게 해요. 놈들은 안 쓰거나 놈들은 써도 오전에 오후에 2-3개 뭐 회의 갔다 어디 출장 갔다 온다. 끝. 시간 단위로 처음에 쓰라고 그래요. 9시에 뭐 할 거예요. 10시에 뭐 할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면 이제 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쓰라고 합니다. 얘 하루 업무가 뭐예요? 업무일지 쓰는 거. 얘 인격은 파괴되죠. 예. 근데 이게 한 직장이에요. 얘 때문에 이 팀장 완전 스트레스 받고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 거를 다 알아. 예. 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얘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야.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일 잘하던 이 사람들 완전 팀 분위기 좋았는데 예전에 다른 애 있을 때는 귀엽다고 뭐도 사다 주고 생일날 너무 일 잘하고 착하니 건데 얘 들어온 이후부터 여기 개판 나니까 여기도 좋은 소리 안 나가고 사무실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분위기 이상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회사에다가 원장한테 직장 내 괴롭힘, 아니 사무국장은 직장 괴롭힘을 신고해요. 그러면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 뭐 하든 조사해야죠. 조사를 해보니 비인격적인 발언, 왕따, 업무일지 작성, 명백히 노동부 사례집에도 업무 매뉴얼에도 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딱딱딱 집은 것들을 시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를 해보니 가해자 편이냐 피해자 편이냐. 여기는 다 얘가 나쁜 새끼다. 이 팀 말고 다른 데 봐도 얘가 나쁜 새끼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미 원장 사무국장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미 회사에서 어떤 입장이냐. 가해자들 편. 맞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가해자들 편이에요. 다 상황이. 그런데 괴롭힘 절차에 따라 신고돼서 조사해야죠. 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가해자들 징계를 해야죠.
물론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노동법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이. 하도 이게 문제가 돼서 노동부에서 더 센 조치를 취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시정하라고 문서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는 없으니 다음에 특별근로감독을 대상에 포함시켜요.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지. 그 처리 안 해가지고 특별근로감독 대상 되면요, 네, 삭살 납니다. 자,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회사는 그냥 신고되면 공정하면 돼요. 공정하게 조사하면 돼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했죠. 동료들도 괴롭힘 행위에 동참하고 했죠. 그럼 그에 맞게 중징계, 정직 1개월 또는 2개월, 3개월, 여기는 감봉 하면 피해자가 수긍할 거예요. 네. 그런데 다 그래요. 애매하게 여기 감봉 3개월, 주의 경고. 열받죠. 그럼 여기서 안 끝나고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조사위원회에서야 그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결정권은 없어서 징계를, 수위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권유만 드려, 권고만. 그럼 징계위원회 사회전에 재권고 따른 경우 한 번도 없어요. 다 경징계 조치했다가 거의 다 외부로 나갔어요, 사건이. 내부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공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해자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이게 진짜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진짜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10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이 새끼를 어떻게 해보고 싶을 겁니다. 저 직원은. 진짜로. 불쌍해, 팀장. 심지어 팀장이 더 우울증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경우도 있어요. 조사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가 주거 싶다. 나가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업무상 우위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게 괴롭힘이에요. 아니, 팀장님이 팀원을 못 괴롭히는 거예요. 법률상은. 괴롭히는 거 맞는데, 괴롭히는 거 맞죠? 그런데 법상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요. 법률에서 정하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항변해요. 얘 어떻게 하냐, 얘. 괴롭힘도 아니라고 하고 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예전부터 답이 다 있었어요, 이미. 뭐 할 수 있습니까? 징계 내릴 수 있어요. 그거 안 해가지고 문제라고요. 싶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직장 내 괴롭힘 다니잖아요? 다 징계 내려야 할 만한 사유. 심지어 어떤 경우인데 벌써 징계 해고해야 될 사람을 가만히 놔뒀다가 왜 팀장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 괴롭고 전체 분위기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이런 게 없을 것 같지만 들어보니까 그렇지 다 이래요. 답답하지만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특히 시설들이 많습니다. 왜? 시설들은 민간기업같이 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오래 다니신 여러 원장님, 사무국장님도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세대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하다 보니 징계를 안 내는 게 뭔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은, 징계를 하는 게 배려하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내가 바꿀 건지 아니면 내가 이 태도 못 바꾸면 그냥 스스로 나갈 건지 징계 해고 당하기 이전에 결정할 수 있겠죠.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버리면요. 이게 외부로까지 나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직장 내 갑.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쫄아가지고. 네, 그렇게 권고 드려요. 가해자 먼저 징계하고 피해자도 징계 사유도 조사해서 피해자도 징계해라. 피해자가 신고했다라는 말, 자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일 뿐인데, 예, 신고하니까 괘씸해서 징계 내리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죽어도 얘가 이미 징계 사유 있는 거 징계해야죠. 그런데요,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피해자
부터 휘둘러 다닙니다. 시설 자체가. 개판 분위기 되니까 진짜. 몇 군데 봤으니까 혹시나 이런 기미가 있으면 팀장님이나 원장 위에 분들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규칙에 다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 귀찮지만 절차 거쳐서 징계를 내려주는 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올곧게 가는 겁니다. 괴롭힘. 그래서 이 자료를 놔두고 갈 테니까 보시고요. 요 폴더입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강의 자료. 요 폴더. 아이고. 이 노무관리 가이드북은 그거예요. 노동부에서 매년 나오는데 매년 3월 달경에 나오는데 올해 3월 달에 나온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이게 일반 법률, 그러니까 올해 3월 달까지 해서 시행되는 내용들 보면 다 나왔잖아요. 240페이지 정도짜리인데 양식까지 포함해서 친절하게 아주 페이지가 긴 것 같지만 이런 막 그림 빼고 한 장의 내용도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목차 보면서 내가 필요한 거 찾아보면 실무적으로 찾아보기가 현재 가장 좋은. 이거 파일로 가져가세요. 막 적지 마시고 폴더 채로. 노동부 자료 막 가져다 쓰셔도 돼요.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다 있는 거. 따로 받기 어쨌든 이게 또 막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막 작년 거 나오고 재작년 거 나오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게 올해 거예요. 요건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 형태 가이드 보건복지부와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 중력 이게 특히 주 52시간 중력 법 바뀌는 시점 2018년 이후 법 바뀌는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놓고 사회복지시설들 위주로 책자를 설명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잘 나왔고 특히 교대제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또 진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맨날 저한테 전화로 영영 해시니 영행 짜도 교대로 문제 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 표로 한 장 딸랑 가져와 이대로 짜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달에 어떻게 짤 줄 알고. 자, 여기선 한 가지만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주 52시간 제한은요. 주 단위로만 적용되는 겁니다. 야, 2주 52주 넘기고 그럼 이달 평균 52주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주라도 52.1시간이 있으면 법 위반이에요. 그런 건 있어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라서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연차 휴가를 하나 썼다. 그런데 토요일까지 나와서 토요일날 일해서 토요일까지 나와서 48시간 했다. 그럼 연차 휴가 쓴 것까지 하면 56시간이라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입니다. 연차 주 52시간은 유급휴가나 유급휴일 같은 거 있어서 사용해서 실근로로 하지 않은 시간은 아닌 거예요.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안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짜게 복잡할 때에 연차휴가도 많이 늘었고 유급휴일도 늘었잖아요. 휴일 같은 거, 휴가 같은 거를 쓰게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필요할 때 근무시키고 또 그 다음 주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아까 30일 미만 60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거 하고 이런 실근로 시간이 52시간이라는 거 하고 하면 어떻게는 좀 현실에 근접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놨어요.
선생님들 길지도 않죠. 선생님들 직접 시설과 100%딱 맞는 사례는 아닐 수 있어도 요 정도 사례면 웬만한 데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는데 아주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 그쪽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특화해서. 요거 한번 그대로 짜시는데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같이 뭔가 만나서 고민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가 있고요. 자, 요거는 요거를 어떻게 근로시간 관련해서 쟁점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히 여기에 뭐가 나왔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 건강조치 이거를 질문도 있어요. 유연근로제들이 어떻게 시행하는지 이거를 저것만 해도 강의 2시간 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니까 이것도 원래 노동부 3월달에 나온 책자예요. 왜냐하면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법이 좀 바뀌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300인 이상은 올해 4월 7일부터 16일부터 가고요. 5인 이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단위, 예전에는 3개월 단위만 가능했어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행하느냐? 여기 너무나 자세히 다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까 일반적인 형태의 교대제 근로도 도저히 52시간 있는 게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아마 선택적 근로시간제보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더 활용하실 수 있을 건데 그 6개월 단위니까 널널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예요. 이번 주는 52시간, 다음 주는 가장 52시간, 다음 주는 30시간. 평균 이렇게 40시간이면 연장 근로수당 12시간 안 줘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 주 최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64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12시간 연장 근로에 기본 동의를 했었으면. 물론 여기서 플러스 되는 12시간은 53시간째부터 64시간까지 1.5배 줘야 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도. 그래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게 또 저렇게 하니까 민주노총 노동계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던 이유가 저거에 64시간까지 가능. 6개월 평균해서 넘지 않으면 돼요. 52시간 제한이잖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평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한 4개월 동안 64시간씩 계속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6개월 될 때까지 일을 아예 안 시켜. 그래서 평균 떨어질 때까지 남은 거 일 시켜요. 한 달 보름 쉬었다가 이렇게 시켜도 된다 이거예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나쁜 제도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나오지 거의 않을 테지만 짜지 않을 테지만 법 제도 자체가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6개월 단위 내에 평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64시간 계속 일주일 최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하에서 현행법 하에서 최대 가능한 64시간을 계속 시키다가 이게 평균 6개월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평균 내고 어느 시점부터 되면 넌 아예 쉬어 그때까지. 이게 전체 기간 평균 내니까 52시간 들어오더라. 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고민하면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한테 불리한 거고 사업주 편의를. 원래 근로기준법 대원칙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동의하에 12시간까지만 일주일에 연장시키라.
이 원칙에서는 전 세계 기본틀 어느 나라도 벗어나는 건 아닌데 워낙 우리나라가 기업 위주로 오다 보니까 유연근무제들이 워낙 많이 생겨 난 거다. 그래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좀 기본 개념들을 여기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런 개념들이 휴게시간 관련해서 시설들의 휴게시간 관련한 고민이 많아요. 특히 야간. 야간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걸 다 근로시간으로 봐버리면 야간 근로수당도 문제지만 이제 52시간도 문제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 휴게시간을 그래 벗어나지 못해. 그럼 휴게시간인가? 잠은 잘 수 있는데. 그러면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에서 벗어나지 일정 정도 사업의 특성상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속이 있더라도 휴게시간으로 봐줘요. 취침 공간이 따로 있고 휴게 공간이 따로 있고 진짜 하는 일은 진짜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형태라고 하면 진짜 그런 형태면 휴게 시간을 많이 잡아서 맞춰서 가는 것이고요. 임금하고 불만 없이. 그러지 않은 형태라고 하면 당직 개념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틀에서 당직비 2만 원 뭐 이렇게만 줘서 또 그렇게 가다 보면요. 24시간 그런 근로 형태도 있어요. 월요일 날 9시, 10시에 와서 수요일 날 10시에 가요. 갔다가 금요일 날 10시에 와서 또 일요일 날 10시에 가요. 화요일 날 10시. 이런 근무 형태가 있더라고요. 시설에 와서 이틀 후에 가는 거죠. 근데 계속 근로하는 건 아니죠. 48도.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나의 근로로 봐버리면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수당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8시간 넘는 근로가. 그럼 이거 하나의 근로를 24시간별로 볼 거냐. 이게 재미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자르느냐. 이 사람이 48시간 동안이 있는데 휴게 시간을 어떻게 보고 하나의 근로를 어느 선에서 자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이런 형태를 안 보셨죠? 제주도에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도 짤 수는 있어요. 모든 개념들을 여러 가지 도입하고 고민하다 보면 불만은 좀 있죠, 근로자들이. 근데 그러한 형태들도 있으니까 이 책자를 해서 총 뭐 다 드리는 거 합치면 500페이지 안 돼요.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고민되시는데 그럼 시간가? 뭐 요거는 별거 아니고요. 요거는 그 예전에 육아휴직 갔다 오면 출근 안 했다고 연차 휴가가 안 생겼는데 2018년 이후로 육아휴직 갔다 와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희롱과 관련해서 강화가 됐다라는 내용. 그래서 뭐 따로 하나 자료했던 거 드리는 거고요. 이거 아까 했죠. 뭐 요거는 그냥 A4로 제가 최근에 바뀐 거 정리한 건데요. 뭐 1번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원직보직 근로자의 구제, 우리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예전엔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다가 계약기간 만료되면 각하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업주들이 많이 악용했는데 이제는 임금 상당액은 남아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각하시키지 말라. 임금 상당의 구제명령, 원직복직 명령 내릴 수 없어 임금 상당의 구제명령이라도 내려라. 명백히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바뀌어놓은 거고 그 이행강제기금이라고 노동위원회가 복직시켜고 임금 상당액 주라고 했는데 개겨가지고 안 주는 경우에 이행강제기금 과태료가 올랐다는 거고
사업주한테 불리해진 거죠. 요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올해 11월 9일부터. 이게 때문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저거는 어디서 밀어붙였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수년간 로비 활동을 거쳐서 법 통과시킨 거예요. 왜? 작은 업체들은 저 임금 명세서 교부 이거 잘 못하겠죠? 법대로 이제 기본급이 다 나눠야 되니까 예전엔 퉁 쳐서 200만 원, 250만 원 줬는데 저게 문제가, 저게 되면 사업주들이 노무사한테, 노무사 사무실에 매월 자문료 내면서 많이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 노무사들은 좋은 거예요. 사업주한테는 골치 아픈 거예요. 저게 통과가 됐어요. 노동자들한테 어차피 불리한 건 아니죠. 노동자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 참고로 임시 중인 여성 근로자 이제 출퇴근 시간 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입니다. 휴일 대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들었던 자료인데 워낙 휴일 대체와 관련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시니 이거 대여섯장짜리 만들었어요. 가서 보세요. 막 길지 않죠? 이런 거 보상휴가제 어떻게 해서 관련된 겁니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자료로 우선 드리고 이건 노동부 자료인데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예응 방안. 혹시나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나 신고가 되면 요 자료를 찾아보시고 요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을 지키셔서 가해자 편에 서지 마시고 회사는 공정하게. 나머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아까 설명드릴 건데 한번 봐보세요. 뭐 휴일과 이런 게 겹쳤을 때 뭐 휴일 어떻게 줘야 되냐?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요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더라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아까 책자는 자세히 보시고 제가 하도 물어봐서 원래 4월 3개월하고 6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몇 장짜리로 정리해 준 거예요. 저희 자문사에서 물어봐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희한테 돈 내는 자문사가 아니더라도 썼던 거 드릴 거고 간단한 거 도입하고 싶으시 요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길지 않아요. 6페이지짜리잖아요. 글자 크기도 크고 자문사 주는 거니까 포인트도 없고 보기도 쉽고 이거 보시고도 궁금하시면 근데 이거 봐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다. 목소리는 모르죠. 누가 한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제 얼굴 아는 분에서 목소리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 와서 똑같은 거 물어보면 그 안 봤냐? 네, 주는 거 보고 연락해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시죠? 아시나? 최저임금법이 그 산입범위 확대된 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은 2019년부터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 이상, 15% 이상이고 내년은 2%, 10%, 2023년은 1%, 5%, 2024년은 전액이라서 진짜 시설 입장에서 계신다면 완전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거 만든 그 발표할 때 그 국회의원은 진짜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죽이지까지는 아니어도 죽게 패려고. 저걸 법이라고 저런 걸 만들어 놨냐고. 저거는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요,
아까 오전에 강의할 때 저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니까 그땐 다 노동자분들이거든요. 여성분들이 막 분개가 예, 분노스럽죠. 예.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노동부에서 설명 자료예요. 보시면 임금이 이제 뭐 쉴도 늘어나고 연차휴가도 막 늘어나고 막 이래서 최저임금도 올라서 예. 임금 많이 주기가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교통비나 식대나 가족 복리후생 수당 같은 것들 주고 있다. 상여금을 주고 있다. 이러면 쓰린 가슴을 부여안고 저렇게 적용 그거를 참고를 해서 임금을 줄여버리는 거죠. 줄이진 않는데 늘리진 않는 거죠.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위원장이. 그건 찾는 거예요. 악의적인 건 아니죠. 현행 있는 법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고 저렇게 약간 조정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답 안 나온다. 쉬운 산수 같지만 또 숫자 나와가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면 저 정도는 미리 검토하시고 와서 뭐 검토 받으시고 그러셔도 돼요. 미리 연락만 주시고. 그래서 이거 모르셨던 거 아니죠? 이거 바뀐 거예요? 모르셨으면 괜히 가르쳐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모르게 놔둘 걸. 요거는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 김용균 젊은이가 사망하면서 많은 것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이제까지 시설 운영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 혹시나 관심을 가져보신 분 아니면 내용을 아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솔직히 민간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도 잘 관심이 없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도 큰 문제들이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 재수없게 사고 나면 뭐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1,000만 원 그 정도는 내야지.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하청 준 건데 내 근로자도 아닌데 우리 시설에서 알아서 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지만 뭐 우리 근로자도 아닌데 그러면 뭐 아무런 책임도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올해 1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인가 3년 유예가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리고 산안법은요. 진짜 문제가 터지면 하나의 사업장인지 아닌지 봅니다. 근로자 수. 그러면 제주도의 웬만한 사회복지시설들 50인 이상일 가능인데도 산안법상은 꽤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바뀐 내용, 중대재해법도 요약해서 노동부에서 잘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한 40몇 페이지짜리 소책자 형태로 주요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여기 보면 전혀 시설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용을 보시고 우리 시설에 관계된 서비스 이런 쪽에 분명히 점검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설이 좀 크면 뭐냐면 구내 식당 같은 게 따로 있고 그렇게 좀 밥 크게 주방 이렇게 사용한다면 거기가 또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미연에 방지하셔야지 뭔가 큰 사고 나면 앞으로 쉽게 모르는 거예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준비할 거 있으면 지금 당장 52시간 이런 것도 중요할 테지만 중대재해 원래 산업안전이라는 게 원래 법 시행되기 전에 이미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번에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라도 이걸 보시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향후에 제대로 벌금이나 잘못되다가 대표 구속될 수도 있어요. 크게 사망사고 이런 거 나면 이제는 사망사고 났다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시행이 되면 직접적인 사업중 구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벌금 집행 많이 하면 집행유예. 예전엔 그런 거였어요. 직접 사용자 벌금이나 집행유예, 원청 벌금 조금. 원청의 관리자만 처벌받고 대표는 아예 기소도 안 되고 이랬으나 이제 원청의 책임도 커지고 직접 사용자라고 하면 사망 사고는 거의 그냥 구속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물론 유럽이나 아직 이 기준에서는 모자라지만 기업살인법에 준하는 모자라지만 예전에 그냥 뭐 몰라도 그냥 사고 나면 처벌받지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산업안전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원장님 사무국장이라 일반 뭐 팀장님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일이다.